오랜만에 현장 교육이 열려서 이렇게 또 첫 서울 지역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좀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시긴 했는데, 예, 역시 앞으로는 잘 안 나오시는군요. 예, 뭐 저부터도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예, 어떻게 보면 그 가수들의 꿈의 무대 중에도 하나인 콘서트홀인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저도 참 예, 꼭 제가 아이돌이라도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설레서 왔긴 했는데, 예, 그만큼 더 뜻깊게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처음이신 기관들도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예, 또 손을 이렇게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출연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출연연. 출연연은 없으신 것 같고, 대학교. 예, 대학도 있고, 뭐 기업에서도 당연히 많이들 오셨을 거고요. 예, 뭐 다양한, 예, 연구 수행 주체분들께서 오신 걸로 하고, 예, 그거 해서 뭐 한번 최대한 빠르게 또 핵심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 오늘 발표, 예, 순서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 요 순서대로, 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 Q&A 쪽에 가서는, 예,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 등록해 주셨던 질의사항 좀 간단하게 한번 싹 요약을 한번 또 해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국가연구개발사 연구개발비 개요인데요. 예,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급하게, 예,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참고 자료를 약간 만들어 왔거든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예,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건 당연히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정부 R&D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다 법률에 그 추진 근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과제도 당연히 법률에 다 근거가 있고요. 그 관련된 법률로는, 예, 당연히 처음은 헌법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헌법부터 과학기술기본법,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도 있고요. 그리고 부처별 진흥법으로 저희 과제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거는 농림, 예, 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은, 예,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들은 아니고요. 예, 법률은 아니고, 예,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은 추진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예, 선정, 협약, 평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비 집행하고 정산하고 기술료 마지막에 뭐 징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동들, 과정들, 이것을 추진이라고 하고요. 이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입니다. 예. 과거에는 이게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약간씩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연구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2021년도에, 예, 정부에서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법률로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부처들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이 추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것들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그래서 또 이 농림부 요 과제는, 이 농기평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거의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쓰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만 잘 보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 그림 책자 혹시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라는 책자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번 2023년 3월 달에 과기부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책자입니다.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나온 법률이고, 거기에 관련된 선정부터 협약, 평가, 기술료, 또 사업비 사용, 정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매뉴얼 책자가 한번 이제 뭐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의 한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뭐 한 100페이지는 서식과 관련된 자료여서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고, 이 사업비 사용과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개발 사업 추진하시면서 수행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생기시면 이 책자를 책상에 하나씩 꼽아 두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확인하고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연구개발 과제 종료될 때쯤 되시면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져서 크게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매뉴얼 책자를 오늘 처음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뭐 과기부 홈페이지가도 있고요. 아마 별도로 아마 배포를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혁신법에 보시면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아래에 고시로 나와 있는데 이 사용 기준에 되게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사용 기준은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 힘드실 수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고 사례와 질의응답으로 풀어낸 게 이 매뉴얼 책자입니다. 이 매뉴얼을 꼭 한 번씩 봐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 일단 용어부터 좀 많이 아셔야 될 텐데, 이 용어들 뭐 익숙하지 않아도 오늘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우선 비목이라는 게 있고요. 이 비목은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항목은 각 비목, 직접비와 간접비에 구분된 각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열된 사용 용도, 그런 항목들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직접비에는 뭐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 잔액은 말 그대로 현금 사업비 쓰고 나머진 돈, 그 사용 잔액이라고 그러고, 또 부당 집행 금액은 뭐 불인정 금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을 하셔서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산금은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돈과 불인정 받은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 비율만큼 나중에 반납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한 금액을 정산금이라고 하고요. 뭐 위탁 정산 기간은 저희 같은 뭐 회계법인, 정산하는 위탁 회계법인을 말하고, 연구비 카드 이런 것도 사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은 저희 농기평 과제는 이지바로, 요 이지바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구성, 그리고 부담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요 연구개발 이제 협약은 다 끝나셨을 거고 지금 과제 진행 중이실 텐데, 계획서나 이런 거 보시면 사업비 구성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있을 거고요. 또 각 기업이라고 한다면 영리기업이 직접 부담하신 금액도 있습니다. 그 부담한 그에 현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현금도 부담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여기 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연구개발비 구성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로 100%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선은 비영리 기관들의 연구개발비라고 한다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로 100% 다 지원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리기업이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뭐 수익자 부담 뭐 이런 뭐 취지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이 연구를 좀 책임감 있게 끝까지 수행해라. 그리고 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에 대한 대가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일정 부분 영리기업도 부담을 하도록 의무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에 관한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표에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7,500만 원이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총 연구개발비의 25%까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영리기업이 부담을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2,500만 원을 민간이 부담을 해야지 이 연구개발 과제가 편성이 돼서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500만 원,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다 현금으로 부담을 하기에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서 좀 일정 비율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게 완화를 좀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25%에 해당하는 2,500만 원 중에서 최소한 10%는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금 부담 최소 의무 비율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2,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은 현금으로 부담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2,250만 원은 현물로 뭐 인건비라든지 보유하고 계신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걸로 부담을 약속을 하고 과제가 협약이 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영리기업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부담금,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로 현물과 현금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뭐 이 정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현물에 대해서 그냥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부담하는 거 뭐 확인서 한 장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물도 원래는 현금으로 부담하고 약속하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일정 부분 완화를 시켜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현물 부담 이행을 약속한 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에 위반이 되고 사용 기준을 위반하게 돼서 전액 다 불인정이 되고 부담하기로 약속한 현물 금액만큼 다 현금으로 반납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도 이 사업비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현물에 대한 관리도 유의하게 유의해 주셔서 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 부분을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사용 절차, 뭐 협약 변경 요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지바로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일괄 지급받으시는 기관들도 있을 거고요. 건별로 지급받으시는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괄 지급받는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뭐 일괄 지급이긴 하지만 꼭 만약에 사용을 하셨으면 5일 이내에 등록을 하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일괄 지급 과제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셨으면 그때그때 좀 적시에 증빙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등록하고 증빙을 올려주셔야지 저희 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에서 뭐 상시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다시 회신 드리고 과제 기간 중에 최대한 보완을 잘해서 불인정을 최소화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괄 지급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때 좀 잘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괄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한 증빙 자료는 이지바로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별도로 보관 필요할 때는 5년간 꼭 반드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협약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협약 변경에는 이 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 뭐 목표를 바꾼다든지 연구개발 방법을 바꾼다든지 뭐 연구개발비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르게 변경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데 그때 변경하는 내용, 절차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크게는 중요한 협약의 변경과 경미한 협약의 변경 두 가지로 나누고요. 말 그대로 중요한 협약의 변경은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협약의 변경은 약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협약의 변경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협의와 또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되어 있는데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개발 기관이 바뀐다든지 또 연구 목표가 바뀐다든지 연구 책임자가 바뀐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건 또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통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경미한 협약의 변경으로서 뭐 PMS라든지 뭐 연구관리 시스템의 등록, 통보하는 절차로 통보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구개발비, 뭐 연구의 목표나 개발 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연구 개발비의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이냐 경미한 사항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표로 구분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연구 개발비 총액이 바뀐다든지 인건비가 영리기업의 현금 인건비 금액이 바뀐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은 좀 중요한 협약의 변경으로 보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 표 보시면 아마 대부분 뭐 다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뭐 다 중요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실제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보면 여기 통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뭐 세부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재료 뭐가 있었는데 그러한 재료를 산다든지 또는 연구활동비에서 뭐 연구재료비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내역의 변경은 대부분 통보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연구개발비 변경은 다 통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꼭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 지금은 봐주시고요. 뒤에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이제 승인 사항들 또 자주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건 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협약의 변경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Q&A 있는데요. 요거 제가 아까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만 보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사전 등록 질의에도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우선은 여기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지금 보시고, 우선은 연구개발비 비목에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습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당연히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직접비라고 합니다. 그 직접비에는 인건비도 있고요. 연구시설 장비재료비도 있고 뭐 연구활동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활동비 내에서 또 시설 장비비 내에서 세부 용도가 또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게 됩니다. 요게 뭐 실무적으로 뭐 과거에는 세세목이라고도 불렀고요.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뒤에서 계속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간접비가 또 크게 있습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간접비에도 세부 항목과 용도는 이렇게 있다. 이 정도 일단은 지금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뭐 공통된 사용 기준, 뭐 사용 원칙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왼쪽에 보시면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야 된다. 요 부분이 뭐 가장 기본이 될 텐데요. 혹시 연구비 사용의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뭐 혁신법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계상 또 정산, 집행의 기본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과제와 관련되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지 되고요. 또 과제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제 기간 내에 연구개발비를 모두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렇게 사용한 연구비는 증빙 자료를 보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예, 요 네 가지가 연구비 사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용 용도나 사용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뭐 어떠한 경우에는 불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 불인정 기준 예시에도 없는데 이게 왜 불인정인가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대부분 이 연구비 사용의 기본 원칙 네 가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예, 세부적인 불인정 기준 예시로 나와 있지 않아도 충분히 불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렇게 불인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과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쓰셔야지 되고 연구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지 되고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하셔야 된다. 이 사용 원칙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뭐 기준도 많고 그래서 뭐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뭐 지금 다 외우지 못하셔도 되고요. 수행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되는 건데 그냥 지금 오늘은 이 사용 원칙 네 가지만 기억만 하고 가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용 원칙 네 가지 예, 바로 기억이 또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써도 되겠다. 그러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아 이거 과제 수행에 좀 너무 많이 사나? 뭐 그리고 아 이거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드셨으면 사용하시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항상 연구비 사용의 원칙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제에 필요한 만큼 관련된 거 기간 내에 사용하는 거 예,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직접비, 간접비 정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비용, 무조건 불인정되는 것들 중에서 여기 뭐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데요. 예, 환급받을 수 있는 뭐 매입 부가가치세라든지 관세 이러한 것들은 사업비로 집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증빙을 가지고 두 번 청구한다든지 중복 계산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내부 거래가 있습니다. 내부 거래는 크게 예, 과제 수행하시는 주관 기관도 있고요. 뭐 참여 기관도 있고 위탁 기관도 있을 텐데요. 한 과제를 수행한 구성하는 그 기관들끼리 주관 기관, 참여 기관들끼리는 서로 현금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거래는 다 무조건 불인정이 되게 되니까요. 그 내부 거래가 안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영리기업일 경우에는 영리기업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회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물적, 인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런 회사들 간에는 연구개발비로 연구비 집행하시면 불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무조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좀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 계상하면 불인정된다. 이런 건 상식적이고요. 그 다음은 뭐 당연히 증빙 자료를 구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제 규정이 된 부분인데요. 시설 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모두 다 이제 이 구매 검수 조서가 필수 증빙 자료로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중요한 연구시설 장비를 산다든지 중요한 외주 용역비, 연구활동비를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인 구매 검수 조서를 꼭 작성하셔서 증빙 자료를 올리셔야지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뭐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면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라면 필요한 만큼은 얼마든지 변경해서 집행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어서 직접비에 가장 뭐 문의도 많고 가장 많은 뭐 집행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인건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말 그대로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연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참여 연구자일 거고요. 실제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고 그 인건비에는 세전 급여, 그러니까 연봉 총액
뿐만 아니라 그 기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기관부담금, 그리고 퇴직급여,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그 퇴직급여까지도 이 연구개발비에 포함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건비 계상률이 과거에는 참여율이라는 걸로 좀 표시가 되기도 했는데, 참여율은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였는데, 요거를 좀 더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걸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인건비 계상률의 정의는 어떤 참여하시는 연구자분의 뭐 연봉이 있으면 그 연봉 총액 대비 이 연구개발비, 이 연구개발 과제에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을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분의 연봉이 만약에 뭐 40이다, 그러니까 뭐 월급여가 뭐 40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연구자의 뭐 연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연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해서 그분의 인건비로 계상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40이다. 사용한 금액이 40이다. 그러면 그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은 40%가 되는 겁니다. 요 개념이 인건비 계상률이고요. 그래서 이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참여하는 정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인력의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집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가 이제 이번에 2023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그냥 요거는 참고만 좀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인건비 계상률의 개념이 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인건비의 계상률은 기본적으로 그냥 과제 협약 당시에 뭐 세전 급여 총액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률을 계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집행을 하실 때는 기관부담금과 사대보험 기관부담금, 그리고 퇴직급여도 계상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앞서 계상했던 계상률 금액을 곱해서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실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실무적으로 많이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기관부담금, 사대보험을 개인별로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퇴직급여 계산하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까지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해서 계산하다 보면은 되게 실무적으로 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편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도입을 했다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계상률이나 인건비 관리는 세전급여 기준으로 관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용은 기관부담금, 사대보험과 퇴직급여도 다 계상하고 사용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 인건비 계상률, 이 계상률의 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인건비의 계상률의 한도라고 그러면 100%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어떤 참여 연구자의 연봉이 100인데 이 연구개발 과제에서 그 100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의 한도는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출연연 같은 경우는 13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출연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출연연들이 이 130%를 인건비 계산률로 지원을 받아서 그 참여 연구자 연봉이 100인데 그분한테 130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요건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PBS 제도를 적용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공공기관들의 급여, 인건비를 정부에서 다 100%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 보전하는 개념, 충당하는 개념이 있어서 좀 안정적인 버퍼를 가져가기 위해서 저 130%라는 한도를 정해준 거지, 저거를 다 쓸 수 있다, 뭐 영리기업만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100%까지 계상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 과제 수행하시는 기관들 보시면, 뭐 계획서 보시면 인건비에 현금이 다들 계상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현금 인건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인건비는 계상하고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현금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해준다. 예, 라는 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예, 실제로 과거에는 거의 현금 인건비로 지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당연히 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 영리 기업은 당연히 그 직원을 채용했으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영리 기업이 책임지고 그 주관 기관이 책임을 지고 다 부담을 하셔야지 맞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영리기업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도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뭐 창업 뭐 7년 미만, 5년 미만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 연구자에 대해서 영리기업 현금 인건비를 예외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업의 특성 이런 걸 반영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 인건비가 계산이 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영리기관도 당연히 현금 인건비 계산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대학교의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이제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대학교 교수님들, 교원들, 그러니까 뭐 정년이 부장되는 그런 이제 정규직 교원들은 이 연구개발까지 수행하지 않아도 대학교에서 100%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다 거기서 학교에서 받아야지 되고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은 현금 인건비 계상이 지금도 제한이 됩니다. 계상할 수 없고요. 그래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연이라든지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PBS 제도 적용하는 기관들은 현금 인건비를 비영리 기관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 다른 기관, 다른 단체에 소속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 사항인데요. 인건비를 참여 기관 소속 여부로 구분을 한다면 크게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내부 인건비는 해당 과제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외부 인력도 해당 과제에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외부 인건비로 정의를 해놨고요. 그 외부 인건비를 지급할 때 유의사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혹시 외부 인력 인건비 계상되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과제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진짜 과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혹시라도 외부 인건비가 계산되어 있지 않은데 뭐 연구개발비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외부 인력을 과제에 참여하시겠다라고 계획 변경을 하시려면 반드시 전문기관하고 사전 협의하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뭐 이 외부 인건비 변경이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외부 인력의 참여는 좀 되게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뭐 보안의 문제도 있으실 거고 이 해당 수행 기관의 연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과제를 그 소속 기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과제를 수행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외부 인력의 참여는 좀 상당히 제한된 거다. 라고 보셔야지 되고요.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기관 협의하고 승인까지도 한번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사용하고 집행하실 때도 제약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 그 분의 외부, 그러니까 타 기관에 소속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타 기관의 기관장,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 분이 너희 기업에 소속되어 있긴 한데 우리 과제에 참여해서 우리 과제에서 인건비 줄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와야지 되고요. 또 실제 그분한테 인건비 줄 때 그분 개인 계좌로 직접 주시면 무조건 불인정입니다. 그 해당 기업의 해당 기관의 계좌로 보내주셔야지 됩니다.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외부 인건비 사용은 좀 많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예,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뭐 영리기관 인건비 계산률 100%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건비 변경에 있어서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 신규 인력의 인건비의 경우에 감액되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예산 변경을 진행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예, 중요하게 하니까 예, 중요하게 요 승인사항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인건비는 예, 자계자 이체가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자계자 이체라는 거, 그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뭐 이지바루라든지 RCMS라든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거래처에 직접 계좌 이체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참여 연구원에게 직접 인건비 지급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진짜 머리 아프실 거예요. 막 이거 뭐 원천징수 어떻게 해야지 되고 40% 어떻게 떼야지 되고 막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예, 해당 기업이 먼저 원래대로 인건비 주듯이 해당 기업의 인건비 계좌에서 인건비 주고 예, 그 준 만큼 기업 계좌로 자계자 이체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좀 허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인건비를 자계자로 이체할 때 선이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예.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의 예, 인건비 지급일이 20일이다. 예. 하는데 이 연구비 계좌에서는 그달 초에 먼저 이체를 받아간다든지 예, 이렇게 선이체하시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혁신법에서도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예, 이 자계자 이체할 때 선이체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 인건비 지급하실 때 해당 기업에서 먼저 지급하시고 그리고 나서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자계자 이체해서 회사계좌로 인건비 집행하시는 거 그거를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빙 자료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예, 개인한테 직접 지급한 이체 증빙도 제출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참여기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대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라든지 가입자 명부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참여 연구자 현황표 이런 것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인건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인정 사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에서 나오는데요. 우선 이 참여 인력이 변경된다든지 또 인건비 계상률이 바뀐다든지 예, 이러한 부분들은 예, 통보사항입니다. 이러한 통보사항을 PMS라든지 이지바루에 그때그때 등록하지 않고 그냥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꼭 반드시 등록하고 통보하고 또 연구 책임자 바뀌는 경우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변경 절차 확실하게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안 하면 예, 좀 불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그리고 참여기간 초과해서 집행한 금액 이러한 것도 대표적인 불인정 금액입니다. 선이체하면 안 된다. 예, 요 내용입니다. 지급 당일 이전의 날에 영리기관의 계좌로 일괄 흡수하는 거. 이게 선이체 금지 요 사항이고요. 요거는 한번 예,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간부담금인 퇴직급여 충당금 전부 다 집행하실 수 있고요. 또 이 기간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급여를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예, 간접비 사용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비에서 이렇게 기간부담금 집행하시는 경우는 불인정된다. 이러한 질의응답이고요. 또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승인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참여연구원의 신규 여기 보시면 예산 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참여연구원이 바뀐다든지 인건비 계상률이 바뀐다든지 인건비 예산 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계상률 변경은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통보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단 신규 인력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요거는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고 진행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학생인건비고요. 이 학생인건비는 대학교라든지 일부 출연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학생 연구자들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시면 그냥 되시고요.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은 그냥 일괄 계좌로 수하시면 그냥 거길로 다 집행이 되고 정산이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솔직히 인건비와 관련돼서 되게 질문도 상당히 많고 정말 불인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인건비에서 불인정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는 인건비에 대해서 감이 안 오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냐? 계상률이 뭐고 뭔 알겠는데, 그래서 요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제가 참고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담당하는 기관에게는 저희가 이제 안내 자료 배포할 때 이 엑셀 자료도 참고로 좀 같이 배포를 드렸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건비 계상률을 참여 연구원별로 예산 변동이 생길 때 이 한도를 계산하는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월별로 인건비 계산률이 관리되게 되기 때문에 월별로 저 한도를 세정급여를 한번 넣어보시고 비교를 했을 때 한도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인건비 계상률 100%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변경 통보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 참고 자료와 관련된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 관리의 기본 원칙은 여기서 보듯이 연구개발 계획서상 인건비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급여를 지급하신 금액, 실제 급여로 신고하신 금액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인건비 계상률로 곱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정산 시에는. 그래서 인건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 그리고 이제 실제 급여로 지급한 금액 요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실제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인건비 계상률을 평가해서 나온 금액, 그 평가액이 만약에 40이다. 40이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 예산으로 50이 계획되었고 50을 집행을 했다. 실제로. 실제로 연구개발비 이지바르에서 50을 집행을 다 했고요. 근데 이 참여 연구자에 대해서 실제 급여 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4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야 정부에서는 50을 줬는데 왜 40밖에 안 썼어? 그때 10만큼 불인정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평가를 했을 때가 40이었는데 인건비 예산 또 정부가 이지바르 실제 집행한 금액은 만약에 30이었다 라고 한다면 정부는 30만큼 지원을 해준 거고요. 근데 실제 평가를 해보니까 40만큼 기업은 부담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거는 정산할 때는 불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그러니까 연구개발계획서 예산 그리고 이지바르에서 집행한 금액보다 같거나 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개발비 관리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인건비 점검 파일이라든지 요 로직을 가지고 매월 계속 관리하시다가 인건비 계상률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딱 그때 시점이 오시면 그때 통보하고 변경 관리해 주시면 인건비에서 불인정 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 절차를 놓치다고 있다가 연구개발 과제기간 다 끝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그때는 통보의 기한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승인의 기한이 지나가 버려서 불인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협약 변경 사항이 중요한 게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 협약 변경은 정말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과제 기간 중 인건비 관리는 꾸준히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요 내용을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비랑 재료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비비나 재료비는 그냥
용어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시설 장비는 약간 좀 큰 정말 장비와 관련된 개념이고요. 재료비는 뭐 시약 재료라든지 약간 좀 소모품성의 재료 이런 거를 재료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시설 장비에서는 주의하실 게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원래 계획에 되어 있었었는데 그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새로 사야 된다든지 안 산다든지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기간 중에 당연히 장비는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과제 기간 중이라는 거는 단계, 최종 정산, 그러니까 최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장비가 입고돼서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입니다.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가 되지 않고 과제에 투입되지 않으면 불인정됩니다. 요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장비의 경우에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뭐 현물로 장비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현물도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를 사셔야지 되는 거고요.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려고 원래부터 필요한 건데 원래 있어야지 되는 장비인데 이 과제 할 때 좀 한번 껴서 사봐야겠다. 이러한 장비들은 사시면 불인정이 됩니다. 이게 연구비 사용의 기본 원칙이고요.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만 연구 장비비로 집행을 하셔야 된다.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뭐 장비비 이제 3천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요. 아마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실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혹시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사용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개발 계획 단계에서 다 심의를 받으셨을 거고요. 1억 이상이 넘어가는 장비의 경우에는 더 윗단계에서 심의까지 받고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의 변경이 되면 장비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 증빙 자료 보시면은 당연히 뭐 거래 명세서라든지 세금 계산서 다 이런 거 다 증빙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검수 조서도 반드시 필수 증빙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9가지 증빙을 모두 다 모든 건에 대해서 뭐 증빙을 해야 되냐 이런 질의도 많이 주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빙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요. 과제와 관련성 있게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정도면 요거 증빙 서류로 하고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매 검수 조서도 필수 조서이긴 한데 이거는 자체 양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막 소액의 뭐 재료 이럴 경우에는 모든 건 막 볼트, 너트 이런 것까지 다 검수 조서를 만드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거래 명세서라든지 뭐 이런 거 참고해서 연구 책임자가 인수 받아서 과제에 사용했다라는 뭐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뭐 검수조서 양식 뭐 이런 것들로 좀 대체해서도 충분히 증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인정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2개월 전까지 뭐 그럴 때 대부분 불인정이고요. 또 승인 사항 안 지켰을 때. 그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고유 공간의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연구시설 장비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공간 임차료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공간 임차료는 뭐 연구에 하다 보니까 연구 수행에 필요해서 뭐 사무실을 추가적으로 임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무실 임차료는 안 됩니다. 실제 과제 수행에 필요해서 어떤 장비를 제가 들여놓는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좀 특수한 경우에 임차료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사무공간의 임차료 당연히 기업이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어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어야 되는 임차료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불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나오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용이 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 Q&A도 그냥 일반적인 임차료, 뭐 일반적인 비용들은 연구시설 장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PC나 노트북들도 실제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PC나 노트북 이러한 것들은 되게 범용성으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구분도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PC 이러한 것들은 사무용품으로 이제
보통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연구활동비에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무용 기기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뭐 좀 정말로 특수한 서버라든지 그 과제에 필요해서 정말 고사용의 PC가 이 연구에 투입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제에. 그럴 때는 시설 장비비로 노트북이나 PC, 고사양의 서버 PC라든지 이러한 것도 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요. 이 재료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시설 장비비랑 거의 비슷하고요. 요거는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시설 장비비는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고요. 2개월 전까지지만 이 재료비로 분류가 돼서 재료비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종료일까지 과제에 입고돼서 과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설 장비비는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 종료 2개월 전까지지만 재료비는 종료일까지만 입고돼서 과제에 사용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연구 재료비에 보면은 이 뭐 전산 처리 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전산 처리 관리비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저런 전산 서버 관리비 이러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반적인 전산 처리 관리비라든지 법인의 ERP 처리비 뭐 이런 거 월결제 비용 이러한 것들은 요 전산 처리 관리비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연구재료비 증빙은 시설 장비비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활동비 비목을 한번 사용 용도를 쭉 보시면 1번부터 지금 11번까지 있는데요. 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밖의 비용이라고까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연구활동비는 정의하기도 되게 애매한 비용입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직접비 중에서 시설장비, 재료비, 연구수당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구활동비는 그 사용의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넓고요. 또 그래서 이 연구활동비는 그러면 뭐 이러한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뭐 수용비 수수료로 써야 되냐? 뭐 기타 비용으로 써야 되냐? 뭐 이러한 질문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연구활동비의 이 세부 내용, 용도에 정확하게 맞춰서 사용을 안 했다고 이 연구활동비는 불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범주도 넓고 여기서도 더더욱 중요한 게 그래서 연구비 사용의 기본 원칙, 과제와 관련돼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면 연구활동비에서는 불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 사용의 기본 원칙만 잘 지켜주시고 연구활동비는 그 과제와 관련되게 사용했다. 그러면 생각하실 때 가장 맞는 항목을 골라서 이지바르에서 골라서 집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쭉 말씀드리면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허와 관련된 비용인데 특허와 관련된 뭐 IP R&D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컨설팅 관련된 비용을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특허의 출원과 등록과 관련된 비용은 간접비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출원 등록 관련된 비용을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하시면 불인정된다.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이거는 외주 윤역비고요. 외주 윤역비는 직접비의 40%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은 회의비입니다. 회의비. 그리고 이 회의비는 아마 실제로 정말 많이 집행권 엄청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 과제와 관련돼서 회의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제와 관련돼서 회의하고 나서 회의장 임차료도 다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와 관련돼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밥도 먹으실 수 있으세요. 그 필요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식대 이것도 회의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의비를 사용하시고 나면은 회의록이라는 증빙은 꼭 제출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 회의록에는 회의 장소, 시간, 참여, 목적, 또 누가 참여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요. 또 여기 뭐 10만 원 미만의 회의비는 뭐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회의록 양식을 반드시 뭐 없어도 된다는 거긴 한데 그냥 영수증만 하나 올린다 이건 안 됩니다. 예. 요 내부 지출결의 문서에 방금 말씀드렸던 회의 목적, 내용, 장소, 시간 이러한 것들은 포함된 상태로 회의록에라는 양식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지 과제와 관련돼서 사용했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인원의 참석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내부 인원끼리만 회의하고 밥 먹은 거는 그냥 회식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비는 불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출장비. 이 출장비도 과제와 관련돼서 출장 가는 경우 출장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질문이 있는 게 뭐 출장비의 단가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나와 이제 뭐 질의 많이 주시는데 그거는 수행 기간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행기간 자체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시면 그 기준에 맞게만 사용하시면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기간 자체 규정에 따라서 과제와 관련되게 사용됐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국외 출장 같은 경우는 출장 보고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출장비에 산출되는 근거, 어디로 출장을 갔고 무슨 목적으로 가서 일식을 뭐 얼마를 줬고 교통비가 얼마가 나왔고 이러한 출장비 세부 산출 근거도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와 관련돼서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인정이 됩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시간 약간 더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또 과제와 관련된 좀 특수 목적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만 되고 있고요. 그런 뭐 오피스 365 이런 소프트웨어,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 분류하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소모성 비용, 그리고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연구실 냉난방, 청결 환경 유지한 비용, 그리고 사무용품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에어컨도 살 수 있고 뭐 냉난방기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아예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2번, 3번 사무용 기기라든지 또 냉난방,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획서에 명시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계획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품목, 수량, 단가가 바뀐다. 그러면 이 품목, 수량, 단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사용에 엄청 좀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뭘 사라는 거냐? 소모성 비용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 A4지, 포스트잇, 이런 거, 볼펜 이런 거 소모성 비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은 사무용품비로 사시면 됩니다. 사무용품비로는 영리기업도 얼마든지 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연구활동비 남았다고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종종 있는데요. 종료일에 임박해서 연구활동비 남았다고 사무용품비 막 밀어내시는 경우도 가끔씩 보이세요.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A4지, 토너 이런 거 사무용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말로 불인정이 된다. 불인정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요. 요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된다.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인력지원비는 기타 뭐 교육비, 학회 참가비, 야근 식대, 그 연구과제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 기타 지원하는 비용 요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크게 계상하실 경우가 없으실 거고요.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정말 연구 활동비의 대표적인 비용, 그 밖의 비용입니다. 그냥 뭐 웬만한 거 다 이쪽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정말로 과제와 관련되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구활동비 불인정 사례는 이렇게 한번 뭐 지금 쭉 말씀드렸던 거 좀 생각을 하셔 보시면 되고요. 과제와 관련되지 않은 거는 무조건 불인정된다. 그리고 뭐 주류 등 유효성 경비, 회의비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술 드시는 게 맥주 한 캔이라도 나오면 영수증에 전액이 다 불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또 외부 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 기간 회의비 불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뭐 평일 점심 식대로 사용한 금액이 불인정된다라는 거는 회의비 자체를 평일 점심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회의도 하지 않고 그냥 점심을 먹은 경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내 출장 경비에서도 뭐 출장비 여비로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회의비로 식비를 만약 그날 사용한 게 있다. 뭐 이렇게 중복 지급하는 경우에는 또 불인정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이러한 비용들,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에서 꼭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것들, 품목, 수량, 단가 바뀌는 것까지 이제는 다 승인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꼭 주의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그냥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인건비의 20% 한도 내에서 집행하실 수 있고 모든 참여 연구자의 기여도 평가를 한 후에 지급을 하셔야지 되고요. 주의하실 부분은 인건비의 20% 한도까지인데 이게 예산상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실제 인건비를 쓰고 남은 잔액까지도 수정인건비, 그러니까 직접 사용한 인건비의 기준의 20% 한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연구수당은 과제 기간 종료될 때쯤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이 70%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뭐 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기관인 과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명이 단독으로 70%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라는 제한 개념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인건비 집행액의 20% 한도도 있지만 직접비를 다 못 썼다 라고 할 경우에도 연구수당 집행의 한도가 다시 한번 걸립니다. 요거 이제 요즘에는 잘 없는데 코로나 때 좀 직접비 사용을 많이 못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비 전체 금액을 다 사용을 못 했다. 그럴 때는 꼭 보셔야지 됩니다. 그 지금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거는 20%포인트를 사용 못 했을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이제 집행, 연구수당을 못 하시는데요. 이거를 그냥 바꿔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직접비를 80%까지 못 썼다. 잔액이 나왔다. 그러면 연구수당도 계획된 예산만큼 다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집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구수당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최대 금액 이거 아까 전 말씀을 드렸고요. 보완수당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요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간접비인데요. 요 간접비는 제가 꼭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갖고 요건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참고 자료 한 번만 다시 돌려주시면, 간접비는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제 수행에는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할 때도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산할 때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뭐 혁신법이든 이제 연구비 관리 체계에서 어떻게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출연연이나 대학교와 같이 연구비 관리 체계가 잡혀져 있는 비영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타 영리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출연연이나 대학교와 같이 연구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는 데들은 이 간접비를 사전에 검증받은 간접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비의 몇 %까지 그 비율만큼 예산에서
떼서 그 공통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취준연이나 대학들은 한 해에 수행하는 과제가 몇천 개씩 될 거거든요. 그 과제들에서 간접비를 다 모아서 해당 기관에 한 통에 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후적으로 다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떼서 그쪽 공통계좌에 입금만 시키면 사용한 걸로 보고 정산도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영리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는 기업들은 간접비를 직접비와 거의 똑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도 다 갖추셔야지 돼요. 연구개발 과제별로 아무리 기업이 과제를 여러 개를 수행한다고 해도 한 기업이 5개, 6개씩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공통으로 간접비 관리하실 수 없고요. 개별 과제별로 집행 건별로 다 관리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과제에 필요한 거를 입증하셔야지 됩니다. 증빙자료도 직접비에 재료비라든지 활동비에 나오는 증빙자료 다 갖추셔서 증빙하셔야 하고 정산도 다 건별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영리기업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간접비로는 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보시면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부터 해서 기관 공통비용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연구 보안관리비, 윤리활동비,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간접비에. 저거를 보시고 영리기업에서 실제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관 공통비용이라고 해서. 본인들 임차료 계산서 받은 거, 이런 거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공통비용이니까요. 그리고 보안관리비로는 월세콤 결제비용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빙으로. 실제 정산할 때는 다 불인정입니다. 이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돼야 되는데 그거를 입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용으로는. 간접비로는 그러니까 간접비가 직접 산출할 수 없다고 해서 원래부터 해당 기업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비용까지 연구개발비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간접비로 지원해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이렇게 보시면 실제 영리기업이 간접비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든지 과제와 관련돼서 사용했다면 증빙하셔도 돼요. 근데 실제 쓰실 때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리기업이 간접비 예산이 잡혀 있으시다라고 하면 꼭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증빙자료를 갖추고 과제와 관련성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사용하시고 정산을 받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협약하실 때 당초 제출하셨던 예산보다 다들 깎이셨을 거예요. 재료비도 줄여드셨을 수도 있고 직접비마저 줄어들었으니까 실제 필요했던 것만큼 다 예산을 받지도 못했는데 간접비까지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 간접비는 직접비로 바꿔서 사용하시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비로 부족한 직접비로 바꿔서 사용하실 거를 그냥 더 권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접비의 용도를 다 증명을 하셔야지 된다. 요거 좀 주의 깊게 좀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엔 간접비도 이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한도가 있어서 직접비를 50%까지 다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그 비율만큼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빙 자료는 영리기업은 다 똑같이 증빙을 하셔야지 된다. 이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만할까요? 그러면 그 사전 등록 질의를 하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많이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1대1로 그때 질의를 한번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